문학이랑 신경과학이 만났는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질문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혹시 글을 쓰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싹 빼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은 바로 이 역설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의 바깥틀기라는 책을 가지고 글쓰기가 어떻게 우리 신경계를 마사지해 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캐보려고 해요. 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아니 에르노가 어떻게 자기 성찰이나 감정 표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글쓰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 몸의 휴식 스위치라고 불리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보는 거죠. 아, 미주신경이요? 네, 이건 그냥 문학 비평이 아니에요. 뭐랄까, 글자라는 자극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보는 과학 탐사에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탐사를 한번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에르노의 글쓰기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보통 일기하면 내가 오늘 뭘 느꼈고 무슨 생각을 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르노는 자기 감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나라는 주어조차 거의 쓰지 않는다고요? 잠깐만요. 일기인데 나를 주어로 안 쓴다고요? 그럼 대체 누가 주어예요? 유령이 썼나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나 대신 장면 그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장면이 주어가 된다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슈퍼마켓에서 한 여자를 봤다가 아니라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한 여자가 지갑을 뒤적인다. 이렇게요. 작가인 나는 카메라처럼 뒤로 빠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풍경, 사람들의 몸짓, 소음 같은 것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의도적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머무는 글쓰기라고 정의하는데 말 그대로 내면이 아닌 바깥 세상을 기록하는 일기인 셈이죠. 와, 밖에 머무는 글쓰기라니 개념 자체가 너무 신선한데요. 우리는 보통 힘들 때 글을 쓰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내면을 파고들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에르노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죠. 에르노는 그 통념을 정면으로 깨트려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역발상에서 아주 강력한 신경과학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머무는 것이 왜 우리 신경계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료를 보니까 미주신경은 자기 성찰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보통 명상이나 마음 챙김에서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게 신경을 안정시킨다고 배웠는데 지금 자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자기 성찰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니 이건 기존의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물론 자기 성찰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자료에서 가장 매혹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미주신경이 반응하는 건 복잡한 깨달음이나 분석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아주 근원적이고 단순한 단 하나의 감각에 반응하죠. 바로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세상은 나 없이도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에 내가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내 머릿속 드라마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죠. 아니, 에르노의 바깥 일기는 바로 이 감각을 독자에게 끊임없이 주입해요. 독자의 초점을 내면의 소용돌이에서 외부의 단단한 현실로 옮겨주면서 미주신경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 즉 나는 지금 여기, 이 세상 속에 안전하게 존재한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글쓰기 기술을 쓰길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료에서 5가지 핵심 장치를 짚어주던데 첫 번째가 아까 잠깐 말했던 주어 문제였죠? 네, 첫 번째 열쇠는 주어의 이동입니다. 나에서 장면으로 주어를 옮기는 거죠. 내가 버스를 기다렸다가 아니라 한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운다처럼요.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그게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우리 뇌에는 나라는 주인공에 푹 빠져 있는 셀프 드라마 채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셀프 드라마 채널이요? 네, 전문 용어로는 자기중심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이 채널이 아주 시끄럽게 켜지죠. 아, 네네. 그런데 에르노의 글쓰기는 이 채널을 강제로 꺼버리고 창밖 풍경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채널, 즉 현실지향 네트워크로 채널을 돌려버리는 리모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나를 주어에서 빼는 것만으로도 뇌가 사용하는 회로, 즉 채널 자체가 바뀐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일기장에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제 감정을 막 파고드는 편인데 그게 오히려 제 뇌에 걱정 채널 볼륨을 더 피우고 있었던 거네요. 약간 배신당한 기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배신이 아니라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자기중심 네트워크의 활동을 줄이고 현실지향 네트워크를 켜는 것. 이게 바로 자료가 말하는 미주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뇌 상태를 만드는 첫 번째 문학적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를 주어에서 빼서 뇌의 드라마 채널을 끈다. 이게 첫 번째 열쇠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감정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아있잖아요. 일기에서 감정을 빼는 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건 일기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장치인데 정말 정교한 기술이에요. 에르노는 슬펐다, 불안하다, 외롭다 같은 감정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해요. 그런 추상적인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거죠.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 네, 대신 그 감정을 유발했을 법한 구체적인 상황을 그냥 사진 찍듯이 묘사해요. 예를 들어 몸이 굳은 노인이 버스 손잡이를 놓친다처럼요. 아, 그 장면을 읽으면 독자는 연민이나 슬픔 같은 걸 느낄 수 있지만 작가 스스로 나는 슬펐다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는 거군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감정을 표현해야 해소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효과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슬픔이나 불안 같은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편도체. 네, 마치 슬픔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과거의 모든 슬픈 기억들이 연달아 재생되는 것처럼요. 감정의 소용돌이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죠. 하지만 에르노처럼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상황만 보여주면 이 편도체의 재자극을 피할 수 있어요. 감정을 굳이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지 않게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거군요. 맞아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에 꼬리표를 붙여서 우리 뇌의 특정 경보 시스템을 울리는 걸 피하는 아주 세련된 기술이죠. 결과적으로 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만 보여줘서 뇌가 과열되는 걸 막는다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에르노가 묘사하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평범해요. 극적인 사건이 거의 없죠. 이게 의도적인 장치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왜 지루할 수 있는 반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지루함 속에 신경 안정의 세 번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신경계, 특히 생존을 담당하는 뇌의 아주 원시적인 부분은 예측 불가능한 것을 위협으로, 예측 가능한 것을 안전으로 인식해요. 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복은 우리 뇌에게 가장 강력한 안전 신호 중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매일 같은 길을 걷고 늘 있던 가게가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다행이다, 오늘도 세상은 무사하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책 속에서 계속 마주치는 같은 거리, 비슷한 상점 풍경은 이 세계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상에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잠재의식에 계속 보내주는 거죠. 이 예측 가능성이 우리 신경계에 아주 깊은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극적인 사건이 없는 것이 오히려 신경계에는 최고의 휴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밖을 보되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니라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는 작가의 위치, 즉 관찰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단순히 밖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로 보느냐도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에르노는 사건에 깊이 개입해서 같이 울고 웃는 참여자가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바라보는 관찰자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켜요. 이건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트라우마 치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관찰자의 개념과 정확히 같아요. 관찰자요?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차에 치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보는 거죠. 끔찍한 기억에 다시 압도당하는 대신에 네, 안전한 거리에서 바라보는 훈련과 같아요.
신경계 입장에서 보면 이 거리감이 곧 생명줄이에요. 과도한 몰입은 감정의 홍수에 휩쓸려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지만 관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통제감을 주거든요. 에르노는 글쓰기를 통해 독자를 이 안전한 관찰자의 자리에 가만히 앉혀주는 거예요. 와, 그냥 글쓰기 기법인 줄 알았는데 거의 심리치료 기법에 가깝네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열쇠. 의미를 묻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니, 이건 정말 글쓰기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통 글을 쓰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의미 찾기가 우리를 다시 뇌의 셀프 드라마 채널로 끌고 들어가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내게 무슨 의미일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같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내면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에르노는 그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아요. 대신 그저 오늘도 사람들이 지나간다. 물건이 계산된다. 하루가 끝난다. 라고 담담하게 기록할 뿐이죠. 현상을 그냥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이것이 우리 신경계에는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 신경계에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아주 중요한 해방의 신호를 줘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론 내리라는 압박 속에서 살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긴장이 생기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에르노의 글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덕분에 스스로를 닥달하며 생기는 자율신경계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와, 5가지 조각이 다 맞춰졌네요. 장면이 주어가 되는 문장, 감정 단어의 부재, 반복되는 일상성, 관찰자 위치 유지, 그리고 의미를 묻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게 합쳐졌을 때 이 책은 독자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경험을 주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1980년대 프랑스 사회의 풍경을 담담하게 기록한 사회 기록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경계의 관점에서 이 책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 세계는 여전히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안전하게 있다. 아, 가장 중요한 건 이 메시지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이 직접 느끼는 감각으로 전달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자료에서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을 이렇게 묘사했군요. 복잡한 감정이 명쾌하게 정리됐다기보다 나도 모르게 숨이 약간 길어지고 머리가 조용해지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아는 느낌인데 너무 공감 가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 느낌. 그게 바로 미주신경이 응, 나 지금 편안해 하고 보내는 명백한 신호예요. 미주신경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조절해서 심박수를 늦추고 호흡을 깊게 만들어주거든요. 아, 그래서 숨이 길어지는 거구나. 네, 즉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얻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해서 안정되는 아주 근원적인 생리적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에서 제시한 한 문장 요약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니 에르노의 바깥틀기가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이유는 그녀가 자기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세상이 계속 존재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와, 자기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세상이 존재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네, 자기 이해라는 내면지향적 목표 대신 세상의 존재라는 외면지향적 사실에 집중한 것, 그게 전부예요. 가장 좋은 점은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도 일상에서 직접 써먹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꼭 아니 에르노처럼 위대한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자료에서 신경계를 위한 에르노식 바깥틀기 작성법으로 4가지 간단한 규칙을 제안하던데요. 네,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지침이죠. 첫째, 본 것에 대해 해석하지 말 것. 저 사람은 외로워 보인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혼자 벤치에 앉아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아, 사실만. 그렇죠. 둘째, 내가 무엇을 느꼈다고 쓰지 말 것. 슬펐다 대신 그냥 그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규칙은 눈에 보이는 장면에만 머무르는 것. 거기서 뻗어나가는 생각이나 과거 회사는 차단하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가 어떤 극적인 사건 없이 그저 무사히 흘러갔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맞습니다. 이 4가지 규칙, 해석하지 않기, 감정 쓰지 않기, 장면에 머무르기, 그리고 하루가 흘러갔음을 남기기. 이게 바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오직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록법의 핵심입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뇌를 쉬게 해주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사였네요.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시끄러워서 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해답은 내면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 안의 수용돌이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창밖의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 찻잔의 무늬를 그저 바라보고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밖에 머무르기라는 개념을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글쓰기뿐만 아니라요. 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압도되는 순간 자신의 내면 상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대신 딱 1분만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고 눈앞의 풍경을 관찰하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당신의 신경계는 그 짧은 순간의 채널 변경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직접 실험해보고 느껴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